이 재수없는 년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당장 전현 내쫓아. 5년간 식물인간 시어머니의 똥오줌을 받아내고 새벽 4시마다 잣을 가라죽을 끓이며 청춘을 다 바친 며느리. 친정 부모님의 임종조차 지키지 못한 채 버텨온 그 5년이 시어머니가 깨어난 단 한마디로 무너졌습니다. 남편은 침묵했고 시누이는 코웃음을 쳤죠. 며느리는 5년간 메고 다닌 간병 가방을 그 자리에 내려놓고 등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단 24시간 뒤 그 집안에는 상상조차 못한 광경이 펼쳐지는데요. 과연 며느리는 5년을 어떻게 돌려받게 될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북에 사는 37살 한수연입니다. 결혼 전에는 중견기업 마케팅팀 대리로 7년을 일했고 결혼 3년 차에 시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지시면서 승진을 사흘 앞두고 사직서를 던졌습니다. 그날부터 꼬박 5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식물인간이 된 시어머니 곁을 지켰는데요. 그 5년이 시어머니가 깨어나신 단 한마디에 잿더미가 됐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새벽 4시에 작가는 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이 이야기를 누군가는 들어줬으면 하는 마음에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벚꽃이 한창 흩날리던 그 봄날 오후, 저는 마케팅팀 회의실에서 다음 주 신제품 발표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승진 발령이 떨어지기 사흘 전이었죠. 책상 위에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형님 박미라의 이름이 화면에 떠 있었어요. 수연아, 어머니 쓰러지셨어. 지금 강북대학병원 응급실이야. 박미라가 숨도 쉬지 않고 쏟아냈습니다. 네, 지금 가요. 형님 어디세요? 나는 지금 애들 학원 때문에 못 가. 너부터 빨리 가봐.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팀장에게 짧게 사정을 말하고 가방을 챙기는 동안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택시 안에서 남편 박재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만 길게 갈 뿐 받지 않았어요. 응급실 앞 복도에는 시댁 식구들이 이미 모여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박미라가 저를 보자마자 팔짱을 끼며 다가왔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와? 어머니 의식 없으셔. 형님, 의사 선생님은 뭘 하세요? 몰라. 너 왔으니까 네가 들어가서 들어봐. 박미라가 턱짓으로 중환자실 문을 가리켰습니다. 사촌 시동생 박정우는 의자에 다리를 꼬고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형수님 직장 다니시니까 형편 좀 되시잖아요. 간병인 알아보시는 게 어때요? 박정훈이 저를 흘끔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직 의사소견도 못 들었는데요. 아니, 미리 준비하시라고요. 우리 형수님은 2아이 키우시느라 정신없으시고. 박미라가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 순간 남편 박재훈이 복도 끝에서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엄마 어떻게 되신 거야? 박재훈이 박미라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의식 없으셔. 수연이가 의사 만나러 들어갈 거야. 박미라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박재훈이 그제야 저를 봤습니다. 눈이 시뻘겋게 충혈된 채로요. 수연아, 같이 가자. 박재훈이 제 손목을 꽉 쥐었습니다. 담당 의사 김도연 과장이 우리를 진료실로 안내했어요. 김도연이 모니터에 뜬 영상을 가리키며 입을 열었습니다. 뇌출혈 범위가 넓습니다. 수술은 일단 마쳤지만 의식이 돌아올 확률은 5% 미만으로 보셔야 합니다. 박재훈이 의자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선생님,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누르며 물었습니다. 보통은 장기 요양시설을 권합니다.
가족분들이 24시간 돌보시는 건 쉽지 않습니다. 김도연이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어요. 진료실을 나오자마자 박재훈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복도 한가운데였어요. 수연아, 한 번만 부탁할게. 엄마 깨어나실 때까지만 같이 버텨주자. 지나가던 간호사 2명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여보, 일어나. 사람들 보잖아. 저는 박재훈의 팔을 끌어올리려 했어요. 못 일어나. 당신밖에 없어. 우리 엄마 시설에 보내면 나 평생 후회해. 박재훈이 제 무릎에 이마를 박았습니다. 박미라가 멀찍이 서서 휴지로 눈가를 찢고 있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내려다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날 밤 텅 빈 집으로 돌아온 저는 거실불도 켜지 않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자 첫 마디부터 울음이 터졌습니다. 엄마, 시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수연아, 너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야? 엄마의 목소리가 단단했어요. 몰라요. 그냥 막막해요. 수연아, 잘 들어라. 내 인생도 있는 거다. 그 집 식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너도 알잖아. 떠맡지 마라. 절대 떠맡지 마라. 엄마가 한 단어씩 끊어서 말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귀에 댄 채 고개만 끄덕였어요. 말은 그렇게 들었지만 다음 날 아침 출근한 저는 사직서를 책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팀장이 황당한 얼굴로 저를 쳐다봤어요. 한대리, 승진 발표 사흘 남았어. 정말 이거 내겠다는 거야. 죄송합니다. 집안에 일이 생겨서요. 한 번 더 생각해. 사람 인생이 그렇게 쉽게 결정되는 거 아니야. 팀장이 사직서를 다시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집어들었다가 다시 책상에 내려놨어요. 7년을 다닌 회사였습니다. 시어머니 오금자를 집으로 모셔온 첫날, 박미라는 약봉지 하나를 식탁 위에 던지듯 올려놓고 갔어요. 수연아, 어머니 약 시간 좀 알아서 잘 챙겨봐. 나는 애들 때문에 정신없어. 박미라가 가방을 어깨에 다시 맸습니다. 형님, 약 종류가 너무 많은데 같이 정리 좀 하고 가시면 안 돼요. 네가 똑똑하잖아. 의사한테 물어보든가 해. 박미라가 현관문을 열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했어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아버님, 박순길은 안방문을 걸어 잠근 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6시가 되어서야 문이 살짝 열렸어요. 아버님, 진지 드세요. 그래. 박순길은 식탁에 앉아 말없이 밥숟가락만 들었습니다. 소주병 하나가 식탁 옆에 놓여 있었어요. 아버님, 술은 좀 줄이시면 어떨까요? 내버려둬라. 박순길이 잔에 술을 따르며 짧게 답했습니다. 그게 그날의 대화 전부였어요. 간병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시어머니 등에 동전만한 욕창이 잡혔습니다. 저는 그날 밤 알람을 2시간 간격으로 맞췄어요. 새벽 2시, 새벽 4시, 새벽 6시. 쪽잠을 자며 시어머니의 몸을 좌우로 돌렸습니다. 문방구에서 사온 평범한 일기장을 한 권 펼쳤어요. 오늘 자세 바꾼 시각, 약 먹인 시각, 박미라 카톡 한 통. 그날 처음 적은 메모는 그것뿐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박재훈의 퇴근이 점점 늦어졌어요. 자정이 넘어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여보, 오늘도 회식이야. 엄마 좀 봐드리려고 했는데 거래처 부장이 안 놔줘서. 박재훈이 넥타이를 풀며 소파에 그대로 누웠어요. 여보, 어머니 가래가 자꾸 차. 내일 병원 같이 가. 내일 회의 있어. 당신이 좀 다녀와. 박재훈이 눈을 감은 채 손사래를 쳤습니다. 명절이 다가오자 박미라가 잠깐 들렀어요. 휴대폰을 들고 시어머니 옆에 앉더니 셀카를 몇 장 찍었습니다. 수연아, 사진 한 장만 같이 찍자.
친척들이 어머니 어떠시냐고 자꾸 물어봐서 형님, 저는 됐어요. 그러지 말고 가족이 같이 있어야 그림이 좋잖아. 박미라가 제 어깨에 팔을 둘렀습니다. 그날 저녁 박미라의 SNS에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는 박미라 본인의 사진이 올라왔어요. 5년째 어머니 곁을 지키는 우리 가족. 그런 문구가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게시물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휴대폰을 엎어놨어요. 6개월째 되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시어머니 방에서 컥컥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맨발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의 입가에 가래가 막혀 숨이 넘어가고 있었어요. 손가락에 거즈를 감고 입안을 훑어냈습니다. 다른 손으로는 119를 눌렀어요. 여보, 어머니 큰일 났어. 어디야? 박재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가 길게 갔습니다. 신호음만 울렸어요. 응급실에 도착하고 1시간이 지나서야 박재훈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미안해. 회식 자리에서 전화 못 들었어. 여보, 어머니 호흡 멎을 뻔했어. 많이 놀랐겠다. 좀 쉬어. 박재훈의 목소리에는 졸음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통화를 끊고 응급실 의자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저는 침실을 시어머니 방 옆 쪽방으로 옮겼어요. 박재훈은 그 변화를 두고 한마디도 묻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가을 오후 친정 동생 한수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누나, 아빠가 위암이래. 말기야. 수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부엌 싱크대 앞에서 그대로 무너지듯 주저앉았어요. 수호야, 누나가 지금 갈게. 잠깐만. 누나, 빨리 와. 아빠가 누나 찾아. 전화를 끊고 가방을 챙기는데 그때 시어머니가 폐렴 증세로 열이 39도까지 올랐습니다. 박재훈이 거실에서 차 키를 손에 쥐고 서 있었어요. 여보, 친정 가야 해. 아빠가 말기래. 엄마 이런데 어딜 간다는 거야. 박재훈이 차 키를 등 뒤로 감췄습니다. 잠깐이라도 다녀올게. 형님한테 연락해서 하루만 와달라고 하면. 누나가 올 리가 있냐. 며느리 도리부터 다 해. 박재훈이 차 키를 안방 서랍에 넣고 잠갔어요. 저는 그날 밤 친정 아버지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지금 못 가요. 수연아, 괜찮다. 조금만 더 버텨봐라. 아버지의 목소리가 산소호흡기 너머로 갈라져 들렸어요. 아빠,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수연이 잘 살아라. 아빠 걱정 말고. 그 말이 아버지가 저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 되었습니다. 2년차 겨울, 친정에서 보고 문자가 왔어요. 저는 검은 옷으로 갈아입고 박재훈에게 매달렸습니다. 여보, 사흘만 같이 다녀오자. 엄마는 어떻게 해? 사흘이나 비울 수 있어. 형님한테, 친척한테, 누구한테든 부탁해보면 안 돼. 우리 집 일은 우리가 해야지. 박재훈이 그렇게 못 박았어요. 결국 저는 발인 날 2시간만 빈소에 머물렀습니다. 입관도 못 봤어요. 수호가 검은 양복 차림으로 빈소 앞에 서서 저를 멀거니 쳐다봤습니다. 누나, 진짜 이래도 되는 거야. 수호야, 미안해. 누나가 정말 미안해. 누나가 미안할 게 뭐가 있어. 그 집이 미친 거지. 수호가 주먹을 꽉 쥐었어요. 박재훈이 빈소 입구에서 시계를 들여다보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여보, 슬슬 가자. 저는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저를 2번 올리고 등을 돌렸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저는 시어머니의 기저귀를 갈며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울음소리가 새지 않게 입을 막고 어깨만 들썩였어요. 이 집에서 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기능일 뿐이구나.
그 생각이 차갑게 머릿속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일기장 한 페이지에 그날의 날짜와 한 줄을 적었어요. 아빠 발인. 2시간. 입관 못 봄. 그 아래에 시어머니 기저귀 갈아들인 시각을 적었습니다. 펜을 든 손이 한참 동안 멈추지 않고 떨렸어요. 아버지가 떠나고 2해째 되던 겨울, 친정 엄마마저 자리에 누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 따라가시려는 거라고 수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누나, 엄마가 누나 보고 싶다고 자꾸 그래. 수호야, 누나 이번엔 갈게. 꼭 갈게. 저는 박재훈에게 사정하지 않고 곧장 짐을 챙겼습니다. 박재훈이 거실에서 신문을 내려놨어요. 또 친정이야. 여보, 엄마야. 우리 엄마. 엄마 누가 돌봐. 내가 사람 부를게. 사흘치 비용은 내 적금에서 뺏어낼게. 적금이 어디 있어. 그거 다 어디 갔어. 박재훈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고 가방을 맸어요. 친정에 도착했을 때 엄마는 이미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손만 겨우 제 손등 위로 올렸어요. 엄마, 수연이 왔어요. 엄마, 미안해요. 엄마의 입술이 작게 움직였습니다. 수연아. 엄마 말하지 마요. 그냥 누워 있어요. 엄마는 그 밤을 넘기지 못하셨습니다. 발인 날 아침 수호가 검은 양복을 입고 빈소를 지키고 있었어요. 상복을 입은 저를 보자 수호의 눈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수호가 갑자기 영정 앞을 가로질러 박재훈에게 다가갔어요. 형, 잠깐 얘기 좀 해. 처남 여기서 무슨 얘기. 형, 누나 좀 그만 잡아. 수호가 박재훈의 멱살을 그대로 틀어쥐었습니다. 이거 안 나. 사람들 본다. 박재훈이 손목을 비틀며 버둥거렸어요. 누나가 친정 부모 임종도 못 지키게 만들어 놓고. 형이 사람이야. 수호야, 그만해. 수호야. 저는 수호의 팔에 매달렸습니다. 그때 아버님 박순길이 안에서 걸어 나왔어요. 박순길이 수호를 거칠게 떼어냈습니다. 이놈아, 남의 집일에 어딜 끼어들어. 남의 집이라뇨. 우리 누나 일이에요. 내 누나는 이제 우리 집 사람이야. 네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박순길이 그렇게 말하고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 옆에서 박미라가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아버님, 신고하세요. 신고. 폭행이에요. 박미라가 박순길의 휴대폰을 가리키며 발을 굴렀어요. 결국 수호는 경찰서까지 끌려갔습니다. 저는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인을 지켜봤어요. 그날 밤 수호가 풀려나서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누나가 정신 차릴 때까지 나 안 볼 거야. 수호야, 잠깐만. 누나, 그 집 사람 다 미쳤어. 누나도 미친 사람이 되고 있어. 수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누나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하지 마. 누나 자기 자신한테 미안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꽉 쥐고 한참을 거실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친정 쪽 연결고리가 그날로 끊겼습니다. 3년차 봄에는 아버님 박순길이 새벽에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어요. 심근경색이라고 했습니다. 장례식장은 사흘 내내 친척들로 북적였어요. 저는 빈소 한쪽에 서서 시어머니에게 콧줄로 영양제를 넣어드릴 시간을 휴대폰으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박미라가 친척들과 안쪽 방에서 한참을 쑥덕거렸어요. 오빠, 아버지 통장은 어떻게 정리할 거야? 내가 다 챙기고 있어. 누나는 신경 쓰지 마. 박재훈이 작은 목소리로 답하는 게 미닫이문 너머로 새어나왔습니다. 부동산 서류는 광주이며 그거 어떻게 됐어? 그것도 내가 다 처리할 거야. 누나는 어머니나 봐. 어머니는 며느리가 보잖아. 박미라가 그렇게 말하고는 웃음을 흘렸어요.
저는 그 미닫이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다가 돌아섰습니다. 장례를 다 치르고 일주일이 지난 어느 밤이었어요. 박순길이 살아계실 때는 안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으셨는데 49제가 끝난 그날만은 달랐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시어머니의 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박순길이 등 뒤에서 헛기침을 했습니다. 수연아. 네, 아버님. 저는 가스레인지 불을 줄이고 돌아섰어요. 박순길이 식탁 의자 등받이를 손으로 짚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평소보다 더 헬쑥했어요. 수연아, 안방 책장 3번째 칸 있지? 네, 알아요. 그 뒤에 봉투 하나 넣어뒀다. 너만 알고 있어라.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은 묻지 마라. 그냥 기억만 해라. 박순길이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그 말의 뜻을 알지 못한 채 다시 죽을 저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시어머니의 자세를 바꿔드리느라 그 말은 어느새 머릿속에서 흐려졌어요. 그게 박순길이 저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는 사실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4년차 여름 시어머니의 주치의가 바뀌었어요. 신경과 전문의 이서윤 교수가 새로 맡았습니다. 회진 시간에 이서윤이 차트를 펼쳐 보였어요. 보호자분, 최근 어머님 뇌파에서 작은 반응이 보입니다. 네, 어떤 반응이요? 저는 차트를 들여다보려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확신할 수는 없는데 의식 끝자락이 천천히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자극에 미세하게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이서윤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교수님, 정말이요. 정말 깨어나실 수 있을까요? 기대는 천천히 하시고요. 지금처럼만 돌봐주시면 됩니다. 보호자분이 5년을 거의 완벽하게 관리하셨어요. 이서윤이 제 어깨를 2번 두드렸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박재훈에게 그 소식을 전하지 않았어요. 박미라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왠지 모르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같은 해 가을 우편함에서 카드 독촉장을 발견했습니다. 박재훈 앞으로 온 봉투였어요. 저는 봉투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결국 뜯었습니다. 연체 금액이 800만 원이 넘었어요. 박재훈이 그날 밤 늦게 들어왔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저는 식탁 위에 독촉장을 펼쳐놨어요. 당신이 왜 그걸 뜯어? 여보, 회사 다니는 거 맞아. 무슨 소리야? 카드값이 왜 이렇게 밀려? 월급은 어디로 가? 박재훈이 식탁 의자를 빼며 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한번 쓸어내렸어요. 여보, 사실은 회사 그만둔 지 6개월 됐어. 뭐? 저는 식탁 끝을 짚었습니다. 잠깐 정리하는 시간 좀 가지려고. 6개월 동안 어디 갔다 와. 매일 양복 입고 여기저기 일자리 알아봤어. 곧 다시 들어갈 거야. 박재훈이 눈을 피했어요. 어머니한테 절대 말하지 마. 어머니 깨어나시면 충격받으셔. 여보, 깨어나실 분이 아니야. 의사 선생님도 그랬잖아. 저는 그 말을 그렇게 했어요. 이서윤의 소견을 끝까지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 박재훈의 카드 명세서를 휴대폰으로 찍어두었어요. 종이 사이에 그 사진 한 장을 끼워 넣고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5년차 겨울 새벽 3시였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자세를 바꿔드리고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날따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눈이 많이 와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그 호두과자집 앞에도 눈이 쌓였더라고요.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그때 시어머니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까딱였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어머니, 어머니, 들리세요? 다시 한번 손가락 끝이 움직였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2손으로 감쌌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떨어졌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그 자리에서 소리내어 울었어요.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천천히 외부 자극에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박재훈에게도 박미라에게도 친척들에게도 그 변화를 알리지 않았어요. 병실에서 시댁 식구들이 떠드는 말들을 일기장에 옮겨 적기 시작했습니다. 박미라가 친정 모임에서 시어머니의 통장 비밀번호를 물어왔다는 얘기, 박재훈이 회사 후배와 단둘이 저녁을 자주 먹는다는 친척의 잡담. 저는 그 말들을 한 줄 한 줄 짧게 적어 내려갔어요. 판단 없이 그저 들은 그대로요. 그 무렵 동네 모퉁이의 작은 카페에 들르게 됐습니다. 시어머니의 약을 사러 약국에 갔다가 비를 피하느라 들어간 곳이었어요. 카페 사장 정은이가 따뜻한 차를 한 잔 내려주며 제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안 괜찮아 보이는데. 정은이가 의자를 끌어와 맞은편에 앉았어요. 제가 좀 피곤해서 그래요. 피곤한 거 아닌 것 같은데. 정은이가 빙긋 웃으며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손님, 저도 시집에서 10년 살았어요. 그 얼굴 제가 잘 알아요. 그러세요. 손님,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손님 지금 사람으로 안 보여요. 유령처럼 보여. 정은이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저는 찻잔을 든 손이 멈췄어요. 그렇게 보여요. 네. 너무 가벼워 보여서요. 바람 한번 불면 날아갈 것 같아. 저는 그 말 앞에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제 안부를 진심으로 물어준 자리였어요. 다음 주 정은이가 카페로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명함 한 장을 슬쩍 제 손에 쥐어줬어요. 수연아, 가사 전문 변호사 명함이야. 언니, 저는 이혼 같은 거 생각 안 해요. 지금 쓰라는 거 아니야. 도망갈 문 하나는 알고 있어야 해. 사람이. 정은이가 제 손등을 한번 토닥였습니다. 저는 명함을 지갑 안쪽 깊숙이 넣었어요. 전화는 한 번도 걸지 못했습니다. 봄이 다시 찾아왔어요. 5년이 꽉 채워지던 그 주에 어느 오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서윤 교수의 번호였어요. 보호자분, 지금 빨리 병원으로 와주세요. 교수님, 무슨 일이세요? 어머님이 눈을 뜨셨어요.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그대로 떨어뜨렸어요. 교수님, 정말이요? 네, 지금 의식 또렷하세요. 보호자분 찾고 계세요. 저는 가스레인지 불을 끄지도 못한 채 운동화를 꿰어 신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손이 덜덜 떨렸어요. 5년 만에 처음 흘리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눈물이 그날 마지막일 거라는 사실은 짐작조차 하지 못했어요. 병원 1층 로비를 가로질러 엘리베이터 앞에 섰을 때 제 심장은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손등으로 눈가를 훔치고 또 훔쳤어요. 병동 복도에서 이서윤 교수가 저를 알아보고 손을 들었습니다. 한수연 씨, 어서 오세요. 교수님, 어머니 정말 깨어나신 거 맞아요. 네, 의식 또렷하시고 사람도 알아보세요. 5년 만의 기적입니다. 이서윤이 저를 향해 환하게 웃었어요. 옆에 서 있던 수간호사 박은영이 두 손을 모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호자님, 정말 축하드려요. 진짜 보호자님이 다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선생님. 어머니가 강하셔서 그래요. 저는 그렇게 답하면서도 발걸음이 자꾸 빨라졌어요. 1인실 문 앞에서 한 번 숨을 골랐습니다. 문을 살그머니 밀자 침대 위 시어머니 오금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5년 만에 마주친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침대 옆으로 다가가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저예요. 수연이에요. 오금자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어머니,
5년이에요. 5년 만이에요. 보고 싶었어요. 저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눈물이 떨어져 시트를 적셨습니다. 오금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저를 한참 동안 노려봤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표정인지 몰랐어요. 곧 오금자가 제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침대 옆 호출벨을 정신없이 눌러댔어요. 어머니,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저는 당황해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박은영 수간호사가 다른 간호사 둘과 함께 뛰어들어왔어요. 환자분, 어디 불편하세요? 어머님, 어디 안 좋으세요? 박은영이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오금자가 5년 만에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그 첫 마디가 병실 천장을 흔들었습니다. 이 재수없는 년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당장 전현 내쫓아.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굳었어요. 박은영이 들고 있던 차트가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예요. 수연이. 누가 내년 들이라고 했어. 누가? 오금자가 침대 난간을 부여잡고 몸을 일으키려 했어요. 환자분, 진정하세요. 일어나시면 안 돼요. 박은영이 오금자의 어깨를 짚으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 인생 망친 년. 내 인생 망친 년. 오금자가 손가락을 들어 제 얼굴을 가리켰어요. 그 손가락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마침 그때 박미라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손에는 백화점 쇼핑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 깨어나셨어. 박미라가 쇼핑백을 바닥에 내던지고 침대 쪽으로 달려갔어요. 미라야, 미라야, 네가 왔구나. 오금자의 목소리가 단번에 누그러졌습니다. 박미라가 오금자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엄마, 내가 다 알아. 5년 동안 엄마 옆에서 내가 다 들었어. 엄마 마음 내가 다 알아. 미라야, 우리 미라야. 오금자가 박미라의 손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침대 발치에 서서 그저 보고만 있었어요. 마치 잘 짜인 연극을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박재훈이 헐레벌떡 병실로 뛰어들어왔어요. 넥타이가 비뚤어져 있었고 셔츠 단추가 하나 풀려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 정말 깨어나신 거야. 박재훈이 침대 옆으로 다가왔어요. 재훈아, 우리 재훈이. 오금자가 박재훈의 손을 끌어당겼습니다. 엄마 미안해. 늦게 와서 미안해. 내 잘못 아니다. 내 잘못 아니야. 박재훈이 어머니의 손을 자기 뺨에 가져다 댔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한 발짝 더 뒤로 물러섰습니다. 오금자가 다시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재훈아, 저 여자 누가 들였어? 누가 우리 집에 저런 여자 들였어? 엄마, 수연이야. 5년 동안 엄마 옆에서. 박재훈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5년이고 10년이고 전현이 들어오고 내가 이렇게 됐어. 오금자가 침을 튀기며 소리쳤어요. 엄마, 진정해. 일단 좀 진정하시고. 박재훈이 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저는 박재훈의 그 손을 가만히 봤어요. 5년 전 병원 복도에서 제 무릎에 이마를 박았던 그 손이었습니다. 오늘은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어요. 이서윤 교수가 회진차 다시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오금자의 고함이 복도까지 새나가고 있었어요. 이서윤이 박은영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보호자분들, 잠깐 진정하시고요. 환자분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이서윤이 침대 옆으로 다가갔어요. 오금자가 그 와중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현이 내 통장에서 돈 빼다가 친정 갖다 바쳤어. 내가 다 알아. 내가 5년 동안 누워서 다 들었어.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내년이 친정에서 뭐 하나 가져온 게 있어. 빈손으로 들어와서 우리 집 다 갉아먹은 년. 오금자가 손가락으로 허공을 찔렀습니다. 박미라가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진정해. 진정하시고. 일단 약 드시고 진정 좀. 박미라가 오금자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박은영 수간호사가 차트를 가슴에 끌어안고 한 발짝 앞으로 나섰어요. 환자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박은영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5년 동안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작 가라죽 끓여오신 분이세요. 환자분 욕창 한 번 깊어지지 않게 2시간마다 자세 바꿔드린 분이세요. 병실이 일순간 조용해졌어요. 오금자가 박은영을 흘끔 올려다봤습니다. 수간호사가 뭘 알아? 제가 5년 봤습니다. 매일 봤어요. 박은영이 그렇게 말하고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이서윤이 박은영의 어깨를 살짝 짚었습니다. 수간호사 선생님, 일단 나가시죠. 박은영이 고개를 한번 떨궜다가 차트를 든 채 병실을 나갔어요. 그 발걸음이 평소보다 느렸습니다. 박재우는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저를 위해 변명하지도 어머니를 말리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어머니의 어깨를 더 깊이 감쌌어요. 저는 그 침묵을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5년 동안 박재훈이 저에게 보내온 진심이 무엇이었는지 그 침묵 속에 다 들어 있었어요. 매일 밤 어머니의 가래를 빼며 119를 부르던 새벽 박재훈은 어디에 있었던가. 친정 아버지의 발인 날 박재훈은 시계만 들여다보고 있었지요. 친정 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수호가 멱살을 잡았을 때도 박재훈은 자기 손목만 비틀어 빼냈습니다. 5년이 한 줄로 깨어 머릿속을 지나갔어요. 저는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침대 옆 협탁 위에 가만히 올려놨어요. 가방 안에는 오늘 아침에도 새벽 4시에 일어나 끓인 잣죽 보온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욕창에 매일 발라드리던 연고 한 통, 빨대컵, 자세 교정용 작은 쿠션, 약 시간표가 적힌 노트도 함께였어요. 저는 가방 지퍼를 닫지 않은 채 그대로 놔뒀습니다. 오금자가 그제야 저를 다시 노려봤어요. 뭐 하는 짓이야, 그건. 어머니. 저는 침대 발치로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오늘부터 어머니 간병 안 해요. 손 뗍니다. 제 목소리가 의외로 차분했어요. 뭐 어쩌고 어째. 오금자가 눈을 부릅떴습니다. 두 분이서 알아서 하세요. 형님이랑 아주버님이랑 두 분이서. 저는 그렇게 말하고 박재훈을 한번 봤어요. 박재훈이 저를 향해 입을 열려고 했습니다. 수연아, 잠깐. 여보, 됐어. 더 할 말 없어. 저는 박재훈의 말을 끊었어요. 수연아, 어머니가 지금 정신이 좀. 여보, 어머니 정신 또렷하셔.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잖아. 박재훈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박미라가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잘 됐네 뭐. 잘 됐어. 너 없어도 우리끼리 잘 살아. 박미라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형님 그러세요. 가서 어디까지 가나 보자. 친정도 없는 게 어디 갈 데가 있어. 박미라가 손을 휘휘 저었어요. 박재훈이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수연아, 그래. 가서 생각 좀 정리하고 와. 여보, 안 돌아와. 뭐? 안 돌아온다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등을 돌렸어요. 병실 문을 향해 걸어가는 그 짧은 거리가 5년처럼 길었습니다. 박미라가 등 뒤에서 한 번 더 소리쳤어요. 잘 가. 가서 다시는 오지 마. 저는 문고리를 잡고 잠시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복도 끝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갔어요. 박은영 수간호사가
간호사실 안에서 저를 봤습니다. 박은영이 입술만 움직였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소리 없는 그 한마디가 복도 가득 울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등을 기댄 채 천천히 주저앉았어요. 1층까지 내려가는 그 짧은 시간 동안 5년이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승진을 앞두고 사직서를 책상에 올려놓던 그 봄날에 제가 떠올랐어요. 회사 화장실에서 사람들 몰래 울던 신입 시절의 얼굴도 스쳤습니다. 친정 아버지의 마지막 영상 통화 너머 그 갈라진 목소리. 친정 어머니의 입술이 마지막으로 움직이며 제 이름을 부르던 그 모습. 엘리베이터 문이 1층에서 열렸어요. 병원 로비를 가로질러 걸어 나왔습니다. 봄볕이 유리문 너머에서 쏟아져 들어왔어요. 햇살이 너무 밝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진동에서 무음으로 바꿨어요. 가방 안에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그러고는 정은이 언니의 카페 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손에 더 이상 무겁고 큰 간병 가방이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빈손이었어요. 5년 만에 처음으로 빈손이었습니다. 정은이 언니의 카페 2층 작은 방에서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어요. 5년 만에 알람을 맞추지 않고 잔 밤이었습니다. 휴대폰은 가방 안에서 무음으로 진동만 미세하게 떨고 있었어요. 새벽 6시 30분 정은이 언니가 살그머니 문을 열고 들여다봤습니다. 수연아, 자니? 언니, 일어났어요. 저는 눈을 비비며 몸을 일으켰어요. 휴대폰이 아까부터 계속 떨려. 한번 봐. 정은이가 휴대폰을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화면에는 박재훈의 부재중 전화가 12통이 찍혀 있었어요. 문자도 여러 통이었습니다. 그 사이 한 통이 또 들어왔어요. 저는 손가락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수연아, 큰일 났어. 어머니 약이 어떤 거야? 그 색깔별로 정리된 약통. 박재훈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색깔별이라뇨? 빨간 뚜껑이랑 노란 뚜껑이랑. 그거 아침에 어떤 거 먼저 드시는 거야? 여보, 약 봉지에 시간 다 적혀 있을 텐데. 그게 적혀 있긴 한데. 약통은 또 따로 있고. 도대체 어떻게 챙겨드리는 건지. 박재훈이 숨을 거칠게 내쉬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여보, 이제 내 알 바 아니야. 수연아, 잠깐만. 어머니가 지금 약을. 여보, 손 뗐어. 어제. 저는 그렇게 말하고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휴대폰을 다시 무음으로 돌렸어요. 같은 시간 강북대학병원 1인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저는 뒤늦게 옥경자 여사를 통해 듣게 됐습니다. 박미라가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기저귀를 갈겠다고 침대 옆으로 다가갔어요. 5년 동안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엄마, 잠깐만. 내가 갈아드릴게. 박미라가 시어머니 오금자의 이불을 들쳤어요. 기저귀를 끌어내리는 순간 박미라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박미라가 한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미라야, 빨리 좀 해. 엄마 추워. 오금자가 이불을 다시 끌어당기려 했습니다. 엄마, 잠깐만. 잠깐. 박미라가 갑자기 등을 돌리더니 화장실 쪽으로 뛰어갔어요. 복도까지 헛구역질 소리가 새 나왔습니다. 같은 병동에서 다른 환자를 돌보던 사설 간병인 김혜경이 그 광경을 다 보고 있었어요. 박미라는 화장실 안에서 30분을 나오지 못했습니다. 세면대에 매달려 헛구역질만 계속했어요. 결국 박미라가 비틀거리며 간호사실 앞으로 갔습니다. 박은영 수간호사가 차트를 정리하다 박미라를 올려다봤어요. 보호자분, 무슨 일이세요?
이거 간호사가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며느리가 하던 거 아니에요. 며느리 좀 불러주세요. 박미라가 입가를 손등으로 닦으며 말했습니다. 박은영이 차트를 책상에 천천히 내려놨어요. 보호자분, 네. 5년 동안 환자분 기저귀 누가 갈았는지 아세요? 박은영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박미라가 입을 떼지 못했어요. 매일 새벽 4시에 작 갈아죽 끓이시고 2시간마다 자세 바꾸시고 욕창 한번 깊어지지 않게 약 발라주신 분이세요. 그분이 어제 손 떼셨다면서요. 수간호사님, 저는 그냥 보호자분이 하셔야죠. 가족이시잖아요. 박은영이 그렇게 말하고 다시 차트를 집어들었어요. 박미라가 그 자리에 한참 서 있다가 다시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오전 10시쯤 박재훈이 시장 단골 죽집에서 잣죽을 사들고 병실로 들어갔어요. 뜨끈한 보온통을 침대 옆 협탁에 올렸습니다. 엄마, 잣죽 사왔어. 좀 드셔. 박재훈이 숟가락에 죽을 떠서 시어머니의 입가에 가져다 댔어요. 오금자가 한 입 받아 먹었습니다. 곧 오금자의 미간이 일그러졌어요. 이거 누가 끓인 거야? 엄마, 시장 그 죽집. 엄마 단골이잖아. 박재훈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오금자가 입안에 죽을 그대로 협탁 옆 휴지통에 뱉어냈어요. 이건 그년이 끓이던 그 맛이 아니야. 오금자가 그릇을 손등으로 쳐냈습니다. 도자기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어요. 뜨거운 죽이 박재훈의 바짓단으로 튀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수연이 끓이던 거랑 달라. 가져가. 오금자가 고개를 돌렸어요. 박재훈이 깨진 그릇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5년 동안 박재훈은 그 죽이 시장에서 사온 것인 줄 알고 있었어요. 매일 새벽 4시에 누가 일어나서 잣을 갈고 있었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박재훈이 천천히 무릎을 꿇고 깨진 도자기 조각을 줍기 시작했어요. 손가락에 죽이 묻어났습니다. 정오 무렵 박미라가 다시 침대 쪽으로 다가갔어요. 이번에는 시어머니의 욕창 자리에 약을 발라보겠다고 했습니다. 박미라가 시어머니의 등을 살짝 들춰봤어요. 5년 만에 처음 보는 시어머니의 등이었습니다. 마른 어깨뼈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어요. 척추를 따라 갈비뼈가 한 줄 한 줄 세워졌습니다. 엉치뼈 근처에 옅은 흉터 자국이 있었어요. 박미라의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어떻게 이걸 사람이 매일 해? 어떻게 이걸 5년을 해? 박미라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그 순간 회진 차 1인실 문을 열고 들어오던 이서윤 교수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이서윤이 입구에 잠시 멈춰 섰어요. 보호자분,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에요, 교수님. 박미라가 황급히 시어머니의 등을 다시 덮었습니다. 이서윤이 차트를 펼쳤어요. 오후 2시 시어머니의 약 시간이 한참 지나도록 아무도 정확한 복용 순서를 몰랐습니다. 박재훈이 약통 5개를 식탁 위에 펼쳐놓고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이게 식전인지 식후인지. 오빠, 그건 식후 30분 거 아니야. 이거 노란 뚜껑은 아침이야, 저녁이야. 박미라와 박재훈이 약통 앞에서 한참을 옥신각신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짐작으로 약을 골라 시어머니에게 드렸어요. 30분 뒤 오금자의 혈압이 갑자기 치솟았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숨이 가빠졌어요. 박재훈이 비상벨을 정신없이 눌렀습니다. 이서윤 교수와 박은영 수간호사가 한 번에 뛰어들어왔어요. 이서윤이 시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하고는 박재훈을 돌아봤습니다. 약 어떻게 드렸어요? 교수님, 그게 순서 어떻게 드렸냐고요? 이서윤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 톤 높았어요. 박재훈이 식탁 위 약통들을 가리켰습니다. 빨간 거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보호자분, 이건 식후에 드시는 거고 저건 공복에 드시는 겁니다. 같이 드리면 안 돼요. 이서윤이 차트를 들고 박재훈 쪽으로 한 발짝 다가왔어요. 환자분이 5년 동안 안정적이었던 이유가 뭐였는지 아세요? 한수연 보호자님이 분 단위로 약을 챙기셨기 때문입니다. 이서윤이 차트를 협탁 위에 내려쳤습니다. 지금 이 상태는 명백한 보호자 과실입니다. 박재훈이 고개를 떨궜어요. 박미라도 한쪽 구석에 서서 손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오금자가 그 광경을 침대에서 똑똑히 듣고 있었어요. 오후 3시쯤 박미라의 남편 김상호가 병원에 들이닥쳤습니다.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어요. 미라야, 너 미쳤어. 가게 어떻게 할 거야? 김상호가 복도 한복판에서 소리쳤습니다. 여보, 지금 엄마가 오늘만 거래처 3군데 펑크 났어. 인테리어 마감 2건이 줄줄이 밀려. 애들 학원은 누가 데리러 가? 여보, 목소리 좀 낮춰. 여기 병원이야. 박미라가 김상호의 팔을 끌었습니다. 저녁 밥상은 누가 차려? 어머님 깨어나신 거랑 우리 집이랑 무슨 상관이야? 여보, 우리 엄마야. 5년 동안 너희 올케가 다 했잖아. 갑자기 왜? 김상호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1인실 안의 오금자가 침대에서 고개를 살짝 들었어요. 복도에 그 말이 그대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오금자가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오후 4시 박재훈이 결국 휴대폰을 들고 간병인 파견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가장 좋은 분으로 보내주세요. 1:1 전담으로요. 박재훈이 그렇게 말하고는 통화를 끊었어요. 1시간 뒤 옥경자 여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60대의 단단한 체구에 흰머리가 단정하게 정리된 사람이었어요. 옥경자가 시어머니의 차트를 한 장 한 장 넘겨봤습니다. 보호자분. 네, 여사님. 박재훈이 황급히 다가갔어요. 이 케어를 가족이 5년 동안 무료로 했다고요. 네. 믿기지가 않네요. 우리 업계에서 이 정도면 한 달에 500만 원은 받아야 하는 일이에요. 옥경자가 차트를 덮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재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박미라가 옆에서 손가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오후 5시쯤 옥경자가 시어머니의 옷을 갈아입히려고 등을 살피던 중이었어요. 협탁 서랍을 열다가 작은 약통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연고통이었어요. 이거 어디서 사신 거예요? 옥경자가 박재훈에게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수연이가 늘 사다 놨어요. 이거 한 통에 30만 원 넘는 의료용이에요. 욕창 환자한테는 정말 좋은 건데. 옥경자가 통을 들어 보였어요. 박재훈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협탁 서랍 안쪽에서 또 다른 종이가 한 장 나왔어요. 옥경자가 그 종이를 꺼내 펼쳤습니다. 카드 명세서였어요. 명세서 한 줄에 그 연고를 결제한 내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줄에는 적금 해지로 들어온 입금 내역이 찍혀 있었어요. 보호자분, 이거 한수연 씨 카드네요. 옥경자가 명세서를 박재훈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박재훈이 그 종이를 받아들었어요. 침대 위 오금자가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금자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어요. 저녁 7시 무렵 시댁 친척들 카톡방이 갑자기 시끄러워졌습니다. 박미라가 메시지를 한 줄 올렸어요. 수연이 어디 갔는지 아는 사람. 연락 좀 해줘. 전날까지 며느리 욕을 늘어놓던 박미라의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친척들이 단톡방에서 술렁였어요. 박정훈 사촌 시동생이 답을 달았습니다. 형수님 무슨 일 있어요? 오정자 아주머님은 답을 달지 않고 그 메시지만 한참 들여다봤어요. 그날 저녁 박재훈은 처음으로 회사에 가족 사유로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회사는 휴가를 받아주면서도
차가운 분위기를 전했어요. 박재훈이 그 사실을 알아채지 못한 것은 그날 밤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밤 11시 박재훈이 시어머니의 콧줄 영양식을 처음으로 직접 만들었어요. 분유처럼 가루를 물에 풀어야 한다는 것 정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비율을 맞추지 못해 너무 진하게 탔어요. 오금자가 1시간 만에 모두 토해냈습니다. 새벽 2시 가래가 막혀 오금자가 다시 한번 호흡 곤란을 일으켰어요. 박재훈이 식은땀에 젖은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저의 번호를 누르며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 시각 제 휴대폰은 정은이 언니 집 식탁 위에 무음으로 가만히 놓여 있었습니다. 화면에 박재훈의 이름이 떴다가 사라지고 떴다가 또 사라졌어요. 저는 위층 작은 방에서 5년 만에 처음으로 깊고 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새벽 풀벌레 소리만 미세하게 새어 들어왔어요. 손을 뗀 지 사흘째 되던 아침, 저는 정은이 언니의 카페 2층에서 휴대폰을 처음으로 열어봤어요. 화면 가득 부재중 전화가 쌓여 있었습니다. 박재훈에게서 87통, 박미라에게서 54통, 시댁 친척들 번호로 30통이 넘었어요. 저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문자도 줄줄이 와 있었어요. 대부분은 어머니 좀 봐달라는 부탁과 협박이 섞인 내용이었습니다. 그 사이 익숙하지 않은 번호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시어머니의 사촌 동생 오정자 아주머님의 번호였습니다. 문자를 열어봤어요. 수연아, 다 듣고 너무 미안하다. 한 번만 만나자. 저는 그 문자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답장은 보내지 못하고 휴대폰을 그대로 식탁에 엎어놨어요. 정은이 언니가 머그잔에 커피를 따라 제 앞으로 밀어줬습니다. 수연아, 오늘 변호사 사무실 가볼까? 언니, 정말 가도 될까요? 가도 되는 게 아니라 가야 해. 정은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언니, 저 그냥 조용히 살고 싶은데. 수연아, 조용히 살려고 해도 그 사람들이 가만 안 둬. 한 번에 정리해야 해. 정은이가 제 손등을 두어 번 두드렸습니다. 저는 결국 지갑 안쪽에 깊숙이 넣어둔 명함 한 장을 꺼냈어요. 윤지혜 변호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종로의 윤지혜 변호사 사무실은 오래된 빌딩 4층에 있었어요.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책상 너머에서 단정한 정장 차림의 윤지혜가 일어났습니다. 한수연 씨 되시죠? 정은이 언니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윤지혜가 의자를 권하며 자리에 다시 앉았습니다. 오늘은 일단 편하게 얘기만 들어볼게요. 결정은 천천히 하셔도 돼요. 네, 변호사님. 저는 가방에서 일기장 7권을 꺼내 책상 위에 천천히 올렸어요. 휴대폰에 저장된 통화 녹음 파일 목록도 보여드렸습니다. 지갑에서 영수증 사진들과 카드 명세서를 모은 작은 파일도 꺼냈어요. 윤지혜가 일기장 한 권을 집어들고 천천히 넘겼습니다. 5년이네요. 네. 매일 쓰셨어요. 빠뜨리면 안 되는 약이 너무 많아서요. 그날 처치 내용이랑 시간만 기록한 거예요. 윤지혜가 잠시 페이지를 넘기던 손을 멈췄어요. 저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한수연 씨. 네. 제가 이 일 20년 했는데요. 이런 기록 처음 봐요. 그렇게 특별한가요? 한수연 씨는 복수하려고 모은 게 아니라 그저 살아남으려고 모은 거네요. 그래서 더 강력한 증거가 된 거예요. 윤지혜가 일기장을 책상 위에 가지런히 다시 내려놨어요. 저는 그 말 앞에서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변호사님. 네. 저 정말 잘못 살아온 게 아니죠. 한수연 씨가 잘못 산 게 아니에요. 그 집이 잘못된 거예요. 윤지혜가 단단한 목소리로 답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5년 만에 처음 듣는 그 한마디였어요. 윤지혜가 책상 위에 휴지통을 슬쩍 밀어주며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한수연 씨, 박재훈 씨 카드 명세서 보니까 의심스러운 결제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산부인과 영수증도 있고 제가 사람 한 명 붙여서 확인해 볼게요. 변호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천천히 알아보고 말씀드릴게요. 한수연 씨가 미리 마음 졸이실 필요는 없어요. 윤지혜가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그 순간 가슴이 서늘하게 식었어요. 사흘 뒤 윤지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수연 씨 사무실로 한 번 더 와주실 수 있어요. 윤지혜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어요. 저는 그날 오후 다시 종로로 갔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윤지혜 옆에 처음 보는 50대 남자가 한 명 앉아 있었어요. 한수연 씨, 이쪽은 임태준 실장님이에요. 제가 의뢰드린 분이고요. 안녕하세요, 한수연 씨. 임태준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지혜가 책상 위에 사진 몇 장을 천천히 내려놨어요. 저는 그 사진들을 한 장씩 들여다봤습니다. 박재훈이 한 여자와 함께 카페에 앉아 있는 사진이었어요. 여자가 박재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에서는 두 사람이 어린아이를 사이에 두고 놀이공원에서 웃고 있었어요. 저는 사진을 든 손이 떨리지 않게 식탁 위에 가만히 내려놨습니다. 여자 이름은 윤소영이라고 합니다. 박재훈 씨 회사 후배예요. 4년 됐어요. 임태준이 차분히 설명했어요. 아이는요? 2살입니다. 딸이에요. 저는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상하게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머릿속이 맑아졌습니다. 5년의 어떤 새벽들이 한순간에 설명되는 기분이었어요. 회식이라며 받지 않던 전화, 밤늦게 들어와 옷에 묻어있던 향수 냄새, 양복 안주머니에서 떨어졌던 그 영수증 한 장. 변호사님, 네, 이혼할게요. 저는 그렇게 짧게 말했어요. 윤지혜가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같은 날 오후 옥경자 여사가 모르는 번호로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한수연 씨, 저 옥경자 여사예요. 시댁에서 일하는. 여사님, 어떻게 제 번호를. 수간호사 박은영 선생님이 알려주셨어요. 죄송해요. 옥경자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여사님, 무슨 일이세요? 한수연 씨가 알아야 할 것 같은 일이 있어서요. 옥경자가 잠시 숨을 골랐어요. 형님 박미라 씨가 그저께 친정 모임 다녀오신다고 사흘 휴가를 내셨어요. 어머님 옆에 안 계세요. 네. 그리고 형님 남편 김상호 씨가 어제 별거 이야기 꺼냈어요. 가게 자금 빼돌린 거 다 들켰다고요.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여사님. 네. 어머니는 좀 어떠세요? 저는 결국 그 질문을 하고 말았어요. 어머님이 어제 처음으로 우셨어요. 약통 바닥에서 한수연 씨 카드 명세서가 나왔을 때요. 옥경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사님, 어머니가 우셔도 저는 안 돌아가요. 네, 한수연 씨. 안 돌아오시는 게 맞아요. 그 집안엔 천벌이지만요. 옥경자가 그렇게 말하고는 통화를 끊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손에 쥔 채 한참을 창밖만 봤습니다. 같은 시각 박재훈은 회사 인사팀 김성태 부장 앞에 서 있었어요. 박 과장? 네, 부장님. 장기 휴직 신청서 받았는데. 네, 어머니가 갑자기. 박 과장, 우리도 박 과장 사정 다 알아. 김성태가 책상 위에 봉투 하나를 올려놨습니다. 이게 뭐예요?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야. 사적으로 사용한 거 6개월치. 부장님, 그건 윤소영 씨 일도 다 알고 있어. 인사위원회에서 나온 결론이야.
김성태가 봉투를 박재훈 쪽으로 밀었어요. 박 과장, 자진 사직서 제출해. 우리도 마지막 배려하는 거야. 박재훈이 그 자리에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들고 있던 휴직 신청서를 그대로 떨어뜨렸어요. 박재훈은 그날 회사에서 짐을 싸들고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 속 자기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그 다음 주에 어느 오후 윤지혜 변호사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한수연 씨, 한수호 씨한테 연락 한번 해보세요. 수호한테요. 네. 어제 저희 사무실로 찾아오셨어요. 누나 변호사 비용 본인이 다 내고 싶다고요. 저는 그 말에 잠시 입을 다물었어요. 집에 돌아와 수호의 번호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신호음이 짧게 갔다. 누나. 수호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수호야. 누나 미안해. 누나 정말 미안해. 수호가 첫 마디부터 울먹였어요. 수호야, 누나가 미안해. 누나가 정말 미안해. 누나, 내가 갈게. 지금 갈게. 어디야? 수호가 그렇게 말하고는 정은이 언니의 카페로 1시간 만에 달려왔어요. 5년 만에 처음 마주 앉은 자리였습니다. 수호의 얼굴이 5년 전보다 더 단단해져 있었어요. 누나, 변호사 비용은 내가 다 댈게. 한 푼도 누나가 쓰지 마. 수호야, 누나도 돈 있어. 그게 어떤 돈인지 아는데 누나가 어떻게 그걸 써? 수호가 가방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누나, 이거 엄마 아빠 유품 정리하다가 나왔어. 수호가 상자를 식탁 위에 올려놨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편지 봉투들과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 사이에 메모지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엄마의 글씨였어요. 수연이는 절대 그 집에서 죽으면 안 된다. 저는 그 메모를 손에 쥔 채 한참 동안 소리를 내지 않고 어깨만 들썩였습니다. 수호가 식탁 너머에서 저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누나, 엄마가 마지막에 누나 보고 싶다고 그러셨어. 수호야. 누나, 이제부터 누나 편이야. 어떤 일이 있어도 누나 편이야. 수호가 그렇게 말하고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5년 만에 처음 잡아보는 동생의 손이었어요. 같은 시각 강북대학병원 1인실에서는 옥경자 여사가 시어머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금자가 천장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사님. 네, 어머님. 수연이는 5년 동안 뭘 했어요? 오금자가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옥경자가 잠시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어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셔서 잣을 직접 갈아죽을 끓이셨답니다. 어머님 입맛 변하실까봐 시중잣은 안 쓰셨대요. 그래요. 2시간마다 알람 맞춰서 잣에 바꿔드리시고요. 욕창 자리에는 한 통에 30만 원 넘는 의료용 연고를 쓰셨대요. 적금 깨가면서요. 오금자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 흘러내렸습니다. 베개 옆이 천천히 젖어들었어요. 여사님, 미라는요? 형님은 명절에 한번 들르셨답니다. 5년 동안 그게 전부였대요. 옥경자가 차분히 답했습니다. 오금자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소리 없이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다음 날 박미라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시어머니의 병실로 찾아왔어요. 거래처를 2군데 놓치고 가게 직원도 1명 그만뒀다는 얘기였습니다. 엄마, 나도 이제 한계야. 수연이 다시 부르자. 응, 다시 부르자. 박미라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오금자가 처음으로 박미라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미라야. 엄마, 왜 그래? 네가 무슨 낯으로 수연이 이름을 입에 올려. 오금자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어요. 박미라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사흘 뒤 평일 오전 윤지혜 변호사가
정식 이혼 소장과 위자료 청구서를 가정법원에 접수했어요. 며칠에 걸쳐 박재훈과 박미라 앞으로 차례로 송달이 이루어졌습니다.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 시 기여도 70% 반영. 소장이 두 사람의 손에 닿은 그 오후 시댁 친척들의 단톡방에서 처음으로 한 친척이 방을 나갔어요. 오정자 아주머님이 가장 먼저였습니다. 소장이 송달된 다음 주 월요일 아침 박재훈의 회사 후배 윤소영이 회사 인사위원회 회의실로 불려갔어요. 회의실 안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저는 임태준 실장을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윤소영 씨 사내 불륜관계로 권고사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인사팀 김성태 부장이 책상 너머에서 봉투 한 장을 건넸어요. 부장님, 박재훈 과장도 같이 사직 처리되는 거 맞죠? 박 과장은 이미 정리됐어요. 윤소영이 봉투를 받아들고 한참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오자마자 윤소영은 박재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박재훈은 그 시각 집에서 시어머니의 약통을 펼쳐놓고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오빠, 나 잘렸어. 윤소영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소영아, 미안해. 내가 좀 정리되면. 오빠, 무슨 정리? 나 2살배기 딸이랑 어떻게 살아? 소영아, 잠깐만. 지금 우리 엄마가. 오빠, 어머님 얘기 좀 그만해. 4년이야. 4년 동안 내가 뭘 들었는지 알아. 윤소영이 숨을 거칠게 내쉬었습니다. 오빠, 친자 인정 청구할 거야. 양육비 한 푼도 빠짐없이 받아낼 거야. 소영아, 우리 딸은 우리 딸이 아니야. 이제 오빠 딸이고 내 딸이야. 따로따로야. 윤소영이 전화를 끊었어요. 박재훈이 휴대폰을 식탁에 그대로 떨어뜨렸습니다. 같은 시각 박미라의 SNS 계정에서 한 친척이 명절 인증샷을 캡처해 단톡방에 올렸어요. 이 사진 작년 추석에 5분 머물고 찍고 갔던 거야. 내가 봤어. 박미라의 둘째 사촌이 캡처 위에 글을 달았습니다. 재작년 설날에도 그랬어. 죽 한 그릇 안 떠먹고 갔어. 다른 친척이 곧바로 답을 달았어요. 그런데 SNS 보면 5년째 어머니 곁을 지키는 우리 가족이라고 적혀 있었잖아. 또 다른 친척이 의문을 던졌습니다. 오정자 아주머님이 그 단톡방을 그제야 다시 들어와서 한 줄 적었어요. 5년 동안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신 분은 수연이었어요. 오정자의 한 줄에 단톡방이 한참 동안 조용해졌습니다. 박미라의 명절 효녀 사진들이 캡처로 한 장 한 장 올라왔어요. 박미라는 그날 단톡방을 나가버렸습니다. 박미라의 남편 김상호는 그 캡처들을 자기 휴대폰으로 받아봤어요. 평소 박미라의 친정에 다달이 보낸다는 가게 자금이 어디로 흘렀는지 김상호가 통장 명세를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박미라 명의의 다른 계좌로 매달 200만 원 가까운 돈이 빠져나간 흔적이 있었어요. 김상호가 그날 저녁 집에 들어와 박미라 앞에 통장을 던졌습니다. 미라야, 이거 뭐야? 여보, 그게 그러니까 5년 동안 가게 자금이 어디로 갔는지 이제 알겠다. 김상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어요. 여보, 엄마가 가끔 도와달라고 해서. 미라야, 너희 엄마는 5년 동안 누워 계셨잖아. 박미라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미라야, 별거 하자. 정리 좀 하자. 김상우가 그렇게 말하고는 안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여보, 그러지 마. 애들은 내가 데려갈 거야. 박미라가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 오금자가 옥경자 여사를 통해 윤지의 변호사 사무실로 연락을 넣었어요. 며느리를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윤지혜가 저에게 그 사실을 전달했어요.
한수연 씨, 결정은 한수연 씨 몫이에요. 거절하셔도 돼요. 변호사님, 저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럼 제가 공식적으로 통보할게요. 윤지혜가 사무실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변호사님, 네. 마지막에 한 줄만 적어주세요. 무슨 한 줄이요? 사과는 받지 않습니다. 다만 송금만 정확히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윤지혜의 눈을 봤어요. 윤지혜가 잠시 저를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수연 씨, 그 한 줄 그대로 넣을게요. 윤지혜가 자판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통보서가 시어머니에게 그날 오후 등기로 들어갔습니다. 오금자가 옥경자 여사 앞에서 그 통보서를 받아들고 한참 동안 봉투만 매만졌어요. 같은 주 어느 평일 오후 종로 사무실에 70대의 한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회색 양복에 단정한 안경을 쓴 분이었어요. 한수연 씨 되십니까? 네, 누구신지. 김창식이라고 합니다. 박순길 어르신 옛 변호사예요. 저는 그 이름을 듣자마자 몸이 굳었어요. 3년 전 안방에서 들었던 박순길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안방 책장 3번째 칸 뒤에 봉투 하나 넣어뒀다. 너만 알고 있어라. 김창식이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박순길 어르신께서 사망 5년이 지난 시점에 한수연 씨께 전달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5년이요. 네. 어르신이 정확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김창식이 봉투를 책상 위에 가만히 올려놨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잠시 바라봤어요. 변호사님, 5년이라는 시간이 왜 5년이었나요? 어르신이 그러시더군요. 며느리가 5년을 버티면 그땐 진실을 받을 자격이 있다. 5년을 못 버티고 도망쳤으면 그건 그것대로 다행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김창식이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저는 봉투를 손으로 천천히 쓸어봤어요. 한수연 씨, 어르신은 5년 전부터 다 알고 계셨어요. 네. 자식들 본성도, 며느리의 진심도. 다만 자식들이 알면 며느리를 더 괴롭힐 거라 생각해서 묻어두셨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봉투의 봉인을 천천히 뜯었습니다. 안에는 정식 공증을 받은 자필 유언장 한 부와 짧은 손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손편지에는 박순길의 단정한 필체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수연아, 안방 책장 3번째 칸 뒤에 봉투 하나 있다. 잊지 말고 찾아라. 그 안에 우리 집안의 가장 오래된 비밀이 들어있다. 저는 그 한 줄을 한참 동안 읽었어요. 변호사님, 그 안방 봉투에는 뭐가 들어있나요? 그건 저도 모릅니다. 어르신이 그건 며느리만 알아야 한다고 하셔서요. 김창식이 안경을 살짝 내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손편지를 봉투에 다시 넣었어요. 그날 밤 저는 시댁집으로 갔습니다. 5년 동안 살았던 그 집의 비밀번호는 아직 그대로였어요. 박재우는 병원에 가 있었습니다.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책장의 3번째 칸을 뒤졌어요. 책 몇 권을 꺼내고 안쪽으로 손을 깊이 넣자 손가락 끝에 무언가가 닿았습니다. 작은 봉투 하나가 거기에 정확히 끼워져 있었어요. 저는 봉투를 꺼내 거실 식탁 위에 펼쳤습니다. 봉투 안에는 누렇게 변한 흑백 사진 한 장과 박순길의 짧은 메모가 함께였어요. 박순길의 필체로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금자에게 박재훈 이전에 낳은 아들이 있다. 이름 김재만. 1979년생. 첫 결혼해서 낳고 평생 가슴에 묻어두었다. 며느리만 알고 있어라. 저는 그 메모를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옆에 흑백 사진에는 젊은 시절의 오금자가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20대 초반의 오금자가 한복 차림으로 갓난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그 아기의 얼굴이
박재훈과 닮은 듯 다른 듯 했습니다. 거실의 형광등 아래에서 사진 속 오금자의 표정이 또렷이 보였어요.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시어머니의 그 어린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사진과 메모를 봉투에 다시 넣었어요. 거실 불을 끄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다시는 돌아갈 일이 없는 집이었어요. 다음 날 윤지혜 변호사 사무실에서 김창식 노 변호사가 박순길의 정식 유언장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한수연 씨, 박순길 어르신은 본인 명의 강북 빌라 한 채와 경기도 광주 임야의 절반을 한수연 씨 단독 명의로 유증하기로 하셨습니다. 저한테요? 네. 자식들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 지분을 인정하셨습니다. 김창식이 차분히 말했어요.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며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내려놨습니다. 변호사님, 그건 자식들이 가만 안 있을 거예요. 가만 안 있어도 어르신에 잡힐 공증이 있어서 법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윤지혜가 옆에서 거들었어요. 그 유언장이 공식적으로 공개된 그날 저녁 박재훈과 박미라가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와달라는 부탁이었어요. 5년 전 같았으면 친척들이 우르르 모였을 일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어요. 박미라의 사촌이 단톡방에 글을 올렸습니다. 5년 동안 며느리한테 다 떠넘기더니 이제 와서 무슨 가족 운운이야. 다른 친척도 한 줄 보탰어요. 우리도 그동안 봐온 게 있어요. 박재훈이 카톡으로 사정해도 답이 없었습니다. 박미라가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는 친척들이 늘어났어요. 그날 저녁 오정자 아주머님이 정은이 언니의 카페로 직접 찾아왔습니다. 저는 카운터 안쪽에서 머그잔을 닫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연아. 오정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불렀어요. 아주머님. 저는 행주를 그대로 카운터에 내려놨습니다. 오정자가 카페 한가운데로 천천히 걸어왔어요. 60대 초반의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수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오정자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으려고 했어요. 저는 황급히 카운터를 돌아 나갔습니다. 아주머님, 그러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수연아, 내가 그동안 친척들 모일 때마다 뒤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너한테 다 말할게. 오정자가 결국 의자에 앉으며 손수건을 꺼냈어요. 아주머님, 됐어요. 다 지난 일이에요. 수연아, 들어줘. 한 번만 들어줘. 오정자가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형님이 너 욕할 때마다 내가 한마디라도 했어야 했는데 그냥 듣고만 있었어. 내가 비겁했어. 아주머님, 명절에 우리 친척들 다 너한테 봉투 한 장 안 주고 갔잖아. 그때 누구 하나 너한테 고생한다는 말 안 해줬잖아. 오정자의 어깨가 흔들렸어요. 수연아, 너 5년 동안 우리 가족 다 짊어진 거 우리도 다 알고 있었어. 알고 있으면서 모른 척한 거야.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오정자의 옆에 앉았습니다. 정은이 언니가 따뜻한 차를 2잔 가져다 놨어요. 아주머님, 저는 이제 그 집안 사람 아니에요. 수연아, 그래도 한마디는 해야 할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오정자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저는 그 사과를 받아 안지도 거절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옆자리에 가만히 앉아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조정기 일을 한 달 앞둔 어느 오후 박재훈이 윤지혜의 사무실에 예고도 없이 찾아왔어요. 윤지혜가 사무실 비서를 통해 저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박재훈은 회의실 문 앞에서 2시간을 기다렸어요. 윤지혜가 결국 잠시 시간을 내주었습니다. 박재훈 씨, 어떻게 오셨어요? 변호사님, 한 번만 봐주세요. 위자료는 다 드릴게요. 재산분할 기여도만 좀. 그건 제가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변호사님 부탁드립니다. 박재훈이 그 자리에서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5년 전 병원 복도에서와 똑같은 자세였습니다. 윤지혜가 잠시 박재훈을 내려다봤어요. 박재훈 씨, 일어나세요. 변호사님, 5년 전에 그 무릎으로 한수연 씨 인생을 잡으셨죠? 그 무릎은 이제 효력 없습니다. 윤지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박재훈이 한참 동안 일어나지 못했어요. 사무실 카페 뒤에서 어깨만 들썩였습니다. 윤지혜는 그 광경을 더 보지 않고 회의실 문을 닫았어요. 그날 밤 박재훈의 휴대폰에는 윤소영의 친자 인정 청구 소장이 등기로 도착했다는 알림이 떴습니다. 박재훈은 그 알림을 손에 쥔 채 한참을 거실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벽시계 초침 소리만 그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조정기일을 일주일 앞둔 어느 평일 오후 윤지혜 변호사 사무실 1층 로비에서 휠체어 한 대가 천천히 들어왔어요. 옥경자 여사가 휠체어를 밀고 있었습니다. 휠체어 위에는 시어머니 오금자가 두꺼운 쇼를 어깨에 두른 채 앉아 있었어요. 병원 측에서 외출 허가를 어렵게 받았다는 소식이 윤지혜를 통해 저에게 전해졌습니다. 윤지혜가 사무실 인터폰으로 저에게 연락했어요. 한수연 씨, 어머님이 1층에 와 계세요. 변호사님, 1시간 가까이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계세요. 저는 회의실 안의자에 앉아 한참 동안 휴대폰만 들여다봤어요. 옆자리에 와 있던 수호가 제 손등을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누나가 결정해. 수호야, 안 만나도 되겠지. 누나, 안 만나도 돼. 누나가 만나기 싫으면 안 만나면 돼. 수호가 그렇게 말하면서도 잠시 머뭇거렸어요. 근데 누나, 응, 마지막 인사 정도는 누나가 해도 돼. 누나가 무너지지만 않으면 돼. 수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회의실 천장에 형광등을 올려다봤어요. 5년 동안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며 봤던 그 부엌 천장이 떠올랐습니다. 변호사님, 어머니 회의실로 모셔주세요. 저는 결국 그렇게 말했어요. 윤지혜가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인터폰을 들었습니다. 옥경자 여사가 휠체어를 밀고 회의실 문을 천천히 열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휠체어가 아니라 같은 눈높이에서 마주 앉을 수 있도록 회의실 의자를 한쪽으로 치웠어요. 오금자가 휠체어에 앉은 채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연아, 어머니. 저는 그 말 한마디에 5년의 새벽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어요. 오금자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수연아, 어머니, 천천히 하세요. 내가 그날 깨어났을 때 오금자가 말끝을 흐렸어요. 옥경자가 옆에서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내가 정신이 아니었다. 5년 동안 누가 옆에 있었는지 그것도 몰랐다. 오금자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어머니, 미라가 마지막 한 달 동안 내 귀에 매일 너에 대한 거짓말을 했단다. 오금자가 그렇게 말하며 손수건으로 입가를 눌렀습니다. 옥경자 여사가 다 알려줬어. 미라가 어떻게 했는지. 저는 잠시 그 말을 듣고만 있었어요. 대답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수연아, 그리고 내 어머니. 내가 마지막 1년은 의식이 조금씩 돌아와 있었다. 오금자가 그 말을 하며 저를 똑바로 봤어요. 저는 그 말 앞에서 손가락이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네가 매일 밤 내 손 잡고 너희 아빠 돌아가셨다고 흐느끼던 그 소리 내가 다 들었다. 어머니, 내 엄마 돌아가셨다고 했을 때 네가 내 손등에 떨어뜨린 눈물도 내가 다 느꼈어. 오금자가 그렇게 말하며 결국 어깨를 무너뜨렸어요. 옥경자가 휠체어 손잡이를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런데 깨어나자마자 너한테 욕을 쏟았다.
사람으로서 할 짓이 아니었어. 오금자가 흐느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입을 떼지 않았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가슴 안에서 휘몰아쳤어요. 엄마가 마지막으로 제 이름을 부르던 그 순간 시어머니의 손등에 떨어뜨린 눈물이 시어머니에게 닿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제야 와 닿았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천천히 꺼냈어요. 박순길이 안방 책장 뒤에 숨겨두었던 그 봉투였습니다. 어머니, 수연아, 이거 아버님이 5년 전에 저한테 남기신 거예요. 저는 봉투 안에 흑백 사진과 짧은 메모를 책상 위에 펼쳤어요. 오금자의 눈이 그 사진 위에서 멈췄습니다. 한참 동안 사진 한 장만 응시했어요. 재만이. 오금자가 그 이름을 입 밖에 냈습니다. 50년 가까이 가슴에 묻어두었던 이름이었어요. 옥경자도 처음 듣는 이름인 듯 잠시 휠체어 손잡이를 더 단단히 잡았습니다. 수연아, 이걸 아버님이. 네. 5년 동안 가지고 계시다가 저한테 남기셨어요. 김창식 변호사님이 보관하셨다가 전해주셨고요. 저는 차분히 설명했어요. 오금자가 사진 속 아기의 얼굴을 손끝으로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이 아이가 47살이래요. 사업하면서 잘 살고 있다고 들었어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사진을 다시 봉투에 넣어 오금자 쪽으로 밀었어요. 어머니, 가지세요. 이건 어머니 거예요. 수연아. 오금자가 봉투를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수연아, 내 인생이 너한테는 짐이었다. 어머니. 근데 너는 그 짐을 가장 정직하게 졌어. 5년을 매일같이 정직하게 졌어. 오금자가 그 말을 하면서 베개에 떨어뜨리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그 모습을 봤어요. 울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 흘릴 만큼 흘린 눈물이었어요. 오금자가 옆에 서 있던 윤지혜를 천천히 올려다봤습니다. 변호사님, 네 어머님, 내 명의로 된 재산도 자식들 유류분만 빼고 다 수연이한테 넘기겠습니다. 오금자의 목소리가 단단했어요. 윤지혜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어머님, 결정 무거우신데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천천히 할 일 아니에요. 오늘 하겠어요. 오금자가 그렇게 말하고 입을 굳게 다물었어요. 김창식 변호사님이랑 공동으로 진행해 주세요. 며칠 안에 정식 공증으로 마무리하시고요. 오금자가 윤지혜에게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윤지혜가 알겠다고 답했어요. 회의실을 나가는 길에 옥경자 여사가 저에게 잠시 다가왔습니다. 한수연 씨. 네, 여사님. 어머님이 어제 박재훈 씨랑 형님 박미라 씨를 같이 부르셨어요. 네. 두 자식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더 이상 너희랑은 한 집에서 안 산다. 요양원으로 갈 거다. 옥경자가 차분히 말했어요. 저는 잠시 옥경자의 얼굴을 봤습니다. 여사님. 네.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한수연 씨,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모실게요. 옥경자가 고개를 한번 숙이고 휠체어 손잡이를 잡았어요. 오금자가 회의실 문을 나가는 순간 한 번 더 저를 돌아봤습니다. 저도 잠시 시선을 마주쳤어요. 오금자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 인사였어요. 저도 같은 정도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이 박재훈과 박미라는 어머니가 머무는 요양원으로 단둘이 찾아갔어요. 옥경자 여사가 그날 밤 저에게 전화로 그 자리의 분위기를 전해줬습니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 엄마, 한 번만 더. 박미라가 어머니 침대 옆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미라랑 나랑 다 잘못했어. 엄마, 우리 셋이 다시 시작하자. 박재훈도 어머니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오금자가 두 자식의 손을 모두 뿌리쳤어요.
너희 둘은 엄마, 내 자식이 아니었다. 며느리한테 빌부터 살던 식객이었어. 오금자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박미라가 그 자리에서 입을 막았습니다. 엄마, 그건 너무해. 우리도 다. 미라야, 너는 내 귀에 거짓말을 흘려넣었어. 5년 동안 누워있는 어미한테. 엄마, 재훈아, 너는 어떠냐? 5년 동안 내 마누라가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걸 한 번이라도 본 적 있냐? 박재훈이 고개를 떨궜어요. 수연이 적금이 다 어디로 갔는지 알기는 하냐? 오금자가 두 사람을 차례로 봤습니다. 이제 너희 둘이서 잘 살아라. 나는 여기서 옥경자 여사 손에 죽을 거다. 오금자가 그렇게 말하고 이불을 끌어올렸어요. 두 사람은 그 방에서 한참 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박재훈이 술에 잔뜩 취해 다시 제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전화벨이 새벽 1시에 울렸습니다. 저는 카페 2층 작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옆방에서 자고 있던 수호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수호야. 수호니? 박재훈의 목소리가 흐트러져 있었어요. 매형. 수호야, 누나 좀 바꿔봐. 누나랑 한 번만 통화하면 안 되겠나? 매형. 수호야, 한 번만 부탁할게. 매형, 한 번만 더 누나한테 연락하면 스토킹으로 신고할 거예요. 수호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수호야, 너 옛날에 매형이라고 부르던 그 매형 아니에요. 이제 수호야, 매형이라고 안 부를 거예요. 박재훈 씨라고 부를 거예요. 한 번만 더 누나한테 연락하면 진짜 신고해요. 수호가 그렇게 말하고는 통화를 끊었어요. 그 통화 이후 박재훈의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조정기일 전날 밤 윤지의 변호사가 모든 자료를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어요. 박순길에 잡힐 공증 유언장, 오금자의 새 공증 유언장, 박재훈의 사내, 불륜과 윤소영의 친자 인정 청구 자료와 박미라의 사문서 위조 정황까지 한꺼번에 정리됐습니다. 윤지혜가 그날 밤 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수연 씨. 네, 변호사님. 내일이 마지막이에요. 네. 한수연 씨, 잘 주무세요. 5년 동안 한 번도 못 잤던 잠 오늘은 푹 주무세요. 윤지혜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부드러웠어요.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는 내일 다 끝나고 받을게요. 윤지혜가 그렇게 말하고 통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머리맡에 내려놓고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수호가 옆방에서 잠꼬대를 했습니다. 정은이 언니의 카페 1층에서 늦은 빵 굽는 냄새가 새어 올라왔어요. 5년 만에 처음 맡아보는 평범한 밤의 냄새였습니다. 저는 그 냄새 속에서 잠들었어요. 아침에는 새 정장을 입어야 했습니다. 5년 만에 처음 맞춘 옷이었어요. 조정기일 당일 아침, 저는 카페 2층 작은 방에서 새 정장의 옷매무새를 한 번 더 다듬었어요. 5년 만에 처음 맞춘 진한 남색 정장이었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5년 전 사직서를 책상에 올려놓고 회사를 나오던 그 봄날의 저와는 조금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조금 더 야위었지만 눈빛이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수호가 1층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누나 가자. 수호야 떨려. 누나는 이미 다 이긴 사람이야. 떨 거 없어. 수호가 제 어깨를 한번 두드렸습니다. 정은이 언니가 따뜻한 차를 보온병에 담아 제 가방에 넣어줬어요. 수연아, 끝나고 돌아와. 식당 새 메뉴 같이 짜자. 언니 다녀올게요. 저는 그렇게 인사를 하고 카페 문을 나섰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는 윤지혜 변호사가 먼저 도착해 기다리고 있었어요. 검은 정장에 두꺼운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한수연 씨,
잘 주무셨어요? 네, 변호사님. 오늘 한수연 씨는 말 한마디도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다 할게요. 윤지혜가 그렇게 말하며 저를 향해 한 번 웃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원 입구 반대편에서 박재훈이 혼자 걸어왔어요. 변호사도 없이 회색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얼굴이 한 달 사이에 푸석하게 늙어 있었어요. 박재훈이 저를 발견하고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는 박재훈의 눈을 한번 봤어요. 박재훈이 시선을 먼저 떨궜습니다. 박미라는 끝내 법원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조정실 안은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박재훈이 한쪽에, 저와 윤지혜가 반대쪽에 앉았어요. 조정위원이 서류를 한번 훑어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박재훈 씨, 한수연 씨가 제출한 자료를 확인하셨죠? 네. 이혼 사유, 위자료 청구 금액, 재산 분할 기여도 70% 반영.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정위원이 차분하게 물었어요. 박재훈이 한참 동안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윤지혜가 옆에서 서류를 한 장 한 장 차례로 펼쳤어요. 윤소영과 박재훈이 함께 찍은 사진, 사내 불륜으로 권고사직된 인사위원회 통보서, 두 살배기 딸의 출생 증명서, 법인카드 사적 사용 내역서까지 한꺼번에 책상 위에 펼쳐졌습니다. 박재훈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박재훈 씨, 답변하시겠어요? 조정위원이 한 번 더 물었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박재훈이 그렇게 짧게 답했어요.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 시 한수연 씨 기여도 70% 인정, 공동명의 아파트 매각 후 비율대로 분배. 이대로 진행하시겠어요? 네. 박재훈이 펜을 잡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려 글씨가 한 번 빗나갔어요. 조정합의서에 박재훈의 이름이 흐릿하게 적혔습니다. 그 사인을 끝으로 5년의 결혼 생활이 종이 한 장 위에서 마침표를 찍었어요. 조정실을 나오자 박재훈이 복도에서 저를 막아섰습니다. 수연아, 할 말 있어. 수연아, 한 번만 다시 시작하자. 박재훈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려 했어요. 저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여보, 수연아, 5년 전에 당신이 그 무릎으로 내 인생 잡았어. 저는 박재훈을 똑바로 봤어요. 그때 그 무릎이 내 5년을 망쳤어. 오늘 그 무릎이 당신 인생을 끝내는 거야. 박재훈이 그 말을 들으며 그 자리에 굳어섰습니다. 여보, 잘 살아. 저는 그렇게 짧게 말하고 등을 돌렸어요. 법원 계단을 한 칸 한 칸 내려갔습니다. 수호가 계단 아래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호가 제 어깨를 감싸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누나, 끝났어. 수호야, 진짜 끝났네. 저는 그제야 짧게 웃었어요. 며칠 뒤 박미라의 형사 재판이 별건으로 마무리됐다는 소식이 윤지혜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식물인간 상태였던 시어머니의 통장에서 빼돌린 돈과 어머니 명의로 위조한 서류건이었어요. 집행유예와 함께 1억 2천만 원을 어머니께 반환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박미라는 그 판결 직후 자기 인테리어 가게를 정리했어요. 남편 김상우와의 이혼 소송에서도 양육권을 잃었습니다. 두 아이는 김상우가 모두 데려가기로 결정됐어요. 박미라는 친정에도 시댁에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 어머니 오금자에게 찾아가 한 번만 들여보내달라고 매달렸지만 오금자가 끝내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얘기를 옥경자 여사를 통해 들었어요. 박미라는 결국 작은 원룸으로 짐을 옮겨야 했습니다. 조정 결과가 정리되고 한 달 뒤 오금자의 새 유언장도 정식 공증으로 마무리됐어요. 김창식 노변호사와 윤지혜가 함께 진행한 절차였습니다.
박순길에 잡힐 유언과 합쳐서 강북에 빌라 한 채, 경기도 광주 임야의 절반, 위자료와 재산분할금까지 모두 더해 6억 원 가까운 자산이 제 명의로 정식 이전됐어요. 저는 그 돈의 첫 사용처를 정은이 언니와 함께 결정했습니다. 강북의 빌라를 매각한 자금으로 동네 상권 좋은 곳에 작은 상가를 임대했어요. 식당 이름은 정은이 언니가 지었습니다. 시간을 돌려주는 부엌. 오픈날 첫 메뉴는 잣죽으로 정했어요. 수연아, 정말 잣죽으로 할 거야. 정은이가 식당 부엌에서 잣을 갈며 물었습니다. 언니, 5년 동안 매일 새벽 4시에 끓이던 그 죽이에요. 이제 그 죽으로 손님 모시고 싶어요. 수연아, 그 시간이 너무 아프지 않아. 언니, 아프긴 한데요. 그 시간이 저를 살린 시간이기도 했어요. 저는 그렇게 답하며 잣을 한 줌 손에 쥐었어요. 첫 손님은 수호 부부와 갓 태어난 조카였습니다. 수호의 아내가 갓난아기를 안고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누나, 우리 조카 이름 지어줘. 수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수호야, 진짜야. 누나가 지어주는 이름으로 호적에 올릴 거야. 저는 갓난아기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작은 손가락이 제 검지를 꼭 쥐었습니다. 하나. 한 글자가 외로워서 누나가 그 이름 좋아하잖아. 우리 하나라고 짓자. 저는 그렇게 말하며 처음으로 소리내어 환하게 웃었어요. 수호가 옆에서 따라 웃었습니다. 박재우는 그 무렵 윤소영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의 친자 인정 판결을 받았어요. 매달 들어가는 양육비 때문에 재취업조차 쉽지 않다는 소문이 친척들 사이에서 돌았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어도 별다른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박재훈의 인생은 박재훈의 몫이었습니다. 박미라는 결국 친정 식구의 도움으로 작은 분식집을 시작했다는 얘기를 오정자 아주머님을 통해 전해 들었어요. 옛날처럼 시댁 친척들에게 인테리어 일을 의뢰받는 일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오금자는 자식들이 아닌 옥경자 여사의 손에서 마지막 노년을 보내기로 했어요. 요양원으로 거처를 옮긴 첫날 옥경자 여사가 저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님이 일기장 가져오신 거 첫 페이지 펴셨어요. 저는 그 문자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5년 동안 적었던 일기장 7권 중 가장 두꺼운 한 권을 조정기일 직후 시어머니에게 전했습니다. 법원 복도에서 휠체어가 저에게 다가왔을 때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지 않았어요. 대신 그 일기장을 시어머니의 무릎 위에 가만히 올려놨습니다. 어머니가 가장 보고 싶지 않은 5년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저는 그렇게 짧게 말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오금자가 일기장을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표지를 한번 쓸어내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등을 돌렸습니다. 다시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요양원에 들어간 오금자는 매일 한 페이지씩 그 일기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옥경자 여사가 옆에서 안경을 챙겨드렸어요. 첫 페이지에는 시어머니가 쓰러진 그날의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처치 시간, 약 복용 시간, 박미라의 카톡 한 통. 다음 페이지에는 욕창이 처음 잡힌 새벽의 알람 시간이 적혀 있었어요. 오금자는 그 페이지를 손가락으로 따라 읽으며 한참을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짧은 한 줄이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 저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시는 만나지 않을 뿐입니다. 오금자는 그 한 줄을 매일 손가락으로 따라 읽었습니다. 식당 오픈 1주년이 되던 봄날 아침, 저는 식당 창가 자리에 앉아 첫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벚꽃이 창밖에서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5년 전 사직서를 책상에 올려놓던 그 봄과 똑같은 바람이 불었어요. 문이 열리는 종소리와 함께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오정자 아주머님이었어요. 수연아, 잘 지냈어? 아주머님, 오랜만이에요. 여기 잣죽 한 그릇 줘봐. 동네 사람들이 자꾸 그 죽 얘기를 해서 오정자가 그렇게 말하며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따뜻한 잣죽을 한 그릇 떠왔습니다. 오정자가 한 입 떠먹고는 한참 동안 입을 다물었어요. 수연아. 네. 이 죽 진짜 맛있다. 아주머님 그러세요. 이 죽 5년 동안 어머니한테 매일 끓여드렸다는 그 죽이야. 오정자가 숟가락을 든 채 저를 올려다 봤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 죽이에요. 오정자가 그릇을 다 비울 때까지 저는 옆 테이블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손님이 천천히 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식당 안이 사람들로 채워졌어요. 수호 부부도 하나를 데리고 들렀습니다. 정은이 언니가 부엌에서 새 메뉴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는 잠시 카운터 안쪽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벚꽃이 떨어지는 거리를 평범한 직장인 한 무리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서류 가방을 든 30대 여자 한 명이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며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5년 전 사직서를 던지고 회사를 나오던 34세 제가 그 자리에 잠시 겹쳐 보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마음속으로 짧게 인사를 건넸어요. 34세 한수연. 5년 동안 너무 잘 버텼다. 그리고 손 뗀 그 순간에 너는 옳았다. 저는 그렇게 마음속으로 말하고 창가에서 시선을 거두었어요. 부엌에서 정은이 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수연아, 잤다 갈았어. 와서 한번 봐. 네, 언니. 갈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앞치마를 다시 단단히 묶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부엌에 서는 봄날 점심이었어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을 입 밖에 내고 나니 이제야 그 시간이 제 것이었다는 걸 받아들이게 되네요. 오늘 제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인생을 통째로 갈아넣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한 번만 제 이야기를 떠올려 주셨으면 합니다. 손을 떼는 건 도망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한테 돌아오는 길이에요. 저도 5년 동안 그 한 걸음을 못 떼서 친정 부모님 임종조차 못 지켰습니다. 지금 너무 지쳐서 숨이 가쁘신 분들, 제가 그 마음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도 하루만 더, 한 시간만 더 자기 자신 편을 들어주세요. 당신은 누군가의 며느리이기 전에 한 사람의 인생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도 묵묵히 버티고 계신 모든 분들께 마음 깊이 응원과 위로를 보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